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십니까?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오래 걸으면 무릎이 퉁퉁 붓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릎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시니어 중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이 무려 3명 중 1명꼴입니다. 고령층 진료비 2위를 차지할 만큼 시니어에게 매우 흔하고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무릎 관절염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릎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무릎은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 두 뼈가 직접 맞닿으면 엄청난 마찰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연골은 하얗고 매끄러운 조직으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건강한 연골은 탄력이 있고 두께가 약 5에서 7mm 정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연골이 조금씩 닳는 것입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퇴행성 무릎관절염입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관절염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 세포가 줄어들고 연골이 얇아집니다. 비만도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약 4kg 늘어납니다. 체중이 5kg만 늘어도 무릎에는 20kg의 추가 하중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것이 무릎관절염 예방에 체중 관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연골 보호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 무릎관절염 환자가 남성보다 약 2배 많습니다. 과거에 무릎 부상을 당했거나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앉는 자세를 오래 한 경우에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릎관절염은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외출을 못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릎관절염은 삶의 질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무릎관절염의 증상과 진행 단계는 어떨까요? 무릎관절염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진행 단계를 알면 내 무릎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잠깐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움직이면 곧 풀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X선 검사에서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워서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 시기에 관리를 시작해야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중기 단계입니다. 연골이 상당히 닳아 관절 틈이 좁아지는 단계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무릎이 자주 붓습니다. 무릎에서 뚝 뛰어터 또는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 무릎이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30분 이상 걸려야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시간 걷거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해져서 쉬어야 합니다. 말기 단계입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맞닿는 단계입니다.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있고 밤에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 O자형 다리가 되거나 바깥쪽으로 휘어 X자형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많이 약해지고 무릎을 완전히 구부리거나 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염의 주요 증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통증입니다. 초기에는 활동할 때만 아프다가 점점 쉬어도 아프게 됩니다. 둘째, 무릎 부종입니다.
관절 안에 물이 차면서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져집니다. 셋째, 관절 뻣뻣함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심합니다. 넷째, 관절 소리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뚝뚝,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다섯째, 무릎 변형입니다. 오래되면 다리 모양이 변하고 무릎 모양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형외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무릎 관절염은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단할까요? 무릎 관절염 진단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형외과에서 몇 가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진과 신체 검사입니다. 의사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심한지, 무릎이 붓거나 소리가 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직접 무릎을 만져보고 구부리고 펴보면서 통증의 위치와 정도, 부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상당히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둘째, X선 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상 검사입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촬영해야 정확합니다. X선으로 관절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뼈가 어떻게 변형됐는지 확인합니다.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뼈 끝에 가시처럼 뼈가 자라난 골극이 보이면 무릎 관절염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단, X선은 연골 자체는 보이지 않고 뼈만 보이기 때문에 초기 연골 손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MRI 검사입니다. 연골, 인대, 반월판, 근육 등 부드러운 조직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X선에서 보이지 않는 초기 연골 손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정확한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무릎 질환과 구별할 때 사용합니다. 비용이 X선보다 비싸지만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넷째, 초음파 검사입니다. 무릎 안에 물이 찼는지, 힘줄이나 인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관절 안에 주사를 놓을 때도 활용합니다. 통증이 없고 방사선 노출이 없어 여러 번 해도 안전합니다. 다섯째, 혈액 검사입니다. 무릎 관절염 자체를 혈액 검사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다른 관절 질환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계 이상으로 생기는 관절염으로 치료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무릎 관절염의 중증도는 켈그렌 노렌스 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은 아주 경미한 변화, 2등급은 경증, 3등급은 중등증, 4등급은 중증입니다. 3등급 이상이 되면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신의 등급을 알고 있으면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참거나 반대로 무조건 수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 무릎 상태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없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조절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고려합니다. 비수술적 치료, 첫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가장 먼저 사용하는 진통제로 위장 부작용이 적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통증과 염증을 함께 줄여줍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하면 위장장애, 신장기능 저하, 심혈관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니어는 특히 약물 부작용에 민감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비수술적 치료, 둘째는 주사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이 심하고 무릎에 물이 많이 찼을 때 효과적입니다. 빠른 효과가 있지만 너무 자주 맞으면 연골 손상이 심해질 수 있어 1년에 서너 번 이하로 제한합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 안에 윤활액을 보충해주는 주사입니다. 연골이 마찰 없이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초기에서 중기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성장인자를 주사하는 치료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셋째는 물리치료입니다. 온열치료, 냉각치료, 초음파 치료, 전기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강화합니다. 규칙적인 물리치료는 약물 사용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보조기나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적 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은 언제 고려할까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술을 고려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6개월 이상 충분히 시행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될 때,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할 때, X선에서 관절 간격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수술 방법, 첫째는 관절경 수술입니다. 무릎에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넣어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찢어진 반월판을 다듬거나 관절 안의 염증 조직을 제거합니다.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작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많이 다른 말기 관절염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수술 방법 둘째는 절골술입니다. 다리뼈를 잘라서 무릎 각도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오자형으로 다리가 휜 환자에서 무게중심을 바꿔 손상된 연골 부위에 하중이 덜 가도록 합니다.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수술 방법 셋째는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말기 무릎관절염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술입니다. 닳아 없어진 연골과 뼈끝을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대체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 후 약 90% 이상의 환자에서 통증이 크게 줄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공관절 수명은 약 15년에서 20년이며 이후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운동과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 관절염에서 운동은 약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 통증을 줄이고 진행을 늦춥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무릎 관절염에 좋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영과 수중 걷기입니다. 물속에서 운동하면 부력 덕분에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크게 줄어듭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장이 없다면 동네 수영장이나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세요. 둘째, 자전거 타기입니다.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장 높이를 무릎이 완전히 펴질 정도로 높게 설정하세요.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셋째, 평지 걷기입니다. 경사가 없는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입니다. 단, 경사가 심한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걸으세요. 넷째,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무릎을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번씩 3세트 꾸준히 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릎에 나쁜 운동도 있습니다. 등산, 조깅, 줄넘기, 계단 오르내리기는 무릎에 큰 충격을 주어 연골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처럼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도 피하세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점프하는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첫째, 체중을 줄이세요. 체중을 5kg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1kg이 줄면 무릎 하중이 4kg 줄어듭니다. 둘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를 피하세요. 좌식 생활보다 의자 생활이 무릎에 훨씬 좋습니다. 화장실도 좌변기가 무릎에 부담이 덜합니다. 셋째, 보조기구를 활용하세요. 지팡이를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약 25% 줄일 수 있습니다. 아픈 무릎 반대쪽 손에 지팡이를 짚으세요.
무릎 보호대도 무릎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온열과 냉각요법을 활용하세요. 만성 통증에는 따뜻한 찜질이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갑자기 붓거나 열이 나면 냉찜질을 하세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무릎에 좋은 영양소와 음식은 무엇일까요? 무릎 관절염을 음식으로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영양 관리는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식습관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체중을 늘려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무릎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관절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등 푸른 생선을 드세요. 둘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무릎 관절염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고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을 드세요.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셋째,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연골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딸기에 풍부합니다. 매일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넷째,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우유, 두부, 멸치,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관절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성분들은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보충제 형태로 많이 판매됩니다. 일부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을 원한다면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튀긴 음식은 몸속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술은 염증을 유발하고 약물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은 붓기를 악화시킵니다. 붉은 육류와 가공육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세요. 무릎에 충격을 주는 운동은 피하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고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는 중간중간 쉬세요.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정형외과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무릎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무릎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병으로 65세 이상 시니어 3명 중 1명이 앓고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다면 참지 말고 정형외과를 방문하세요. 둘째,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 1kg이 줄면 무릎 하중이 4kg 줄어듭니다. 5kg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이 아플수록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수영, 수중 걷기, 자전거 타기,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이 좋습니다. 등산, 조깅, 줄넘기는 피하세요. 쪼그려 앉는 자세도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넷째,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은 비수술적 치료를 6개월 이상 시도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합니다.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너무 미루지도 마세요. 다섯째, 인공관절 수술은 말기 무릎 관절염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술 후 90% 이상의 환자에서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술 후 재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C, 칼슘이 연골 보호와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등 푸른 생선,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설탕, 튀긴 음식, 술은 염증을 악화시키므로 줄이세요. 일곱째, 지팡이와 무릎 보호대를 활용하면 무릎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좌식 생활보다 의자 생활이 무릎에 훨씬 좋습니다.
화장실도 좌변기를 사용하세요. 무릎 관절염은 완치가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활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체중 관리와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두 다리가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돌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